그들은 모두와 똑같이 보입니다.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때로는 심지어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미소와 매끄러운 말 속에는 포식자가 숨어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은 매일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으며 친구, 연인, 동료 또는 심지어 친척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채다가 자신이 텅 비고 혼란스럽고 자신의 현실에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희생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구의 약 1%가 정신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는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와 상호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죄책감 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할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병자임을 나타내는 5가지 정확한 징후를 소개하고 이러한 징후가 분명해지면 즉시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현실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이미 직면했거나 지금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징후를 놓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폭력, 신뢰의 파괴,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수년의 삶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표면적인 매력과 섬세한 조작으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완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는 빠르게 당신의 말투에 적응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당신의 농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치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흘려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당신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하며 특히 중요한 순간에 배려와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종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신병자는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압박이나 위협, 공격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듬어진 매력으로 말이죠. 그는 당신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치, 모든 칭찬, 감정적으로 정확한 말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정보 수집입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호감이 아니라 첩보 활동입니다. 정신병자들은 심리적 위장 분야에서 진정한 달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들은 공감하는 척하는 법을 배우며 진심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관, 취약점, 꿈을 반영할 수 있다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 신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 그는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일 수 있으며 이것이 배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우연히 범죄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언급했더니 저녁에 그가 좋아하는 간식과 함께 즉흥적으로 시청하자고 초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작은 것들까지도요. 이런 인상은 주어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배려 뒤에는 만남의 기쁨이 아니라 상황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 폭격 전술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즉흥적인 흐름이 아니라 차갑고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움과 약속, 공통된 꿈으로 둘러싸여 당신의 마음을 열고 방어를 낮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거나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거나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 이전에 따뜻하고 배려심 있던 사람이 차갑고 거리감 있으며 짜증스럽게 변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완전히 편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경계를 설정해도 사라지지 않지만
정신병자에게서 그것은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징후는 병적인 거짓말과 심리적 조작입니다. 차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넘기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어제 그가 말했던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 해석했거나 아마도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침착함과 자신감, 완전한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반면 당신은 공황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혹시 내가 정말 실수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과장했나? 아니면 이 모든 걸 내가 스스로 믿은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의 한 장면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심리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병적인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은 점차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감각을 흐리게 하며 당신의 지지 기반을 빼앗아갑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것은 당신이 사이코패스의 함정에 빠졌다는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당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실까지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과 달리 사이코패스의 거짓말은 방어 기제나 갈등 회피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포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정보를 갖는 것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만들어내곤 합니다. 과거, 가족, 일, 병 또는 불행에 대해, 오늘은 엄격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일은 자기애가 강한 어머니, 모레는 영원히 그들의 운명을 바꾼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말합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을 느끼고 믿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순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질 때 그는 분노로 번지거나 희생자로 변하며 결국 당신은 단지 질문을 할 용기를 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미묘하고 교묘한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당신에게 흰색이 검은색이라고, 목소리로 말한 말이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과민 반응, 극적 연출 또는 감정적 불안정의 표현이라고 주입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침묵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심지어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기억이 적이 될 때 심리 조종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동료인 알리사가 당신에 대해 뒤에서 좋지 않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를 걱정해서 그래.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신이 알리사에게 불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당신과 그의 사이에는 냉기와 불신, 혼란이 생기고 그는 그동안 상황을 조종하며 당신이 의지할 곳을 잃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방법은 삼각 조작이라고 불리며 가장 효과적인 고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파괴하고 신뢰를 훼손하며 오로지 그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가 달성하려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감각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것, 그가 혼란을 더 많이 일으킬수록 당신은 그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는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는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된 무기이며 그는 그것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그는 거짓말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실을 섞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를 끊임없이 실천합니다. 그는 어떤 버전의 사건이 더 받아들여지기 쉬운지 탐구하고 심지어 거짓말이 들통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는 이것은 명백한 정신병자의 징후입니다. 병적인 거짓말과 심리적 조작. 만약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면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당신이 더 오래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징후는 공감과 감정의 깊이 부족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누군가와 자신의 영혼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적어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친절한 말이나 인간적인 관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당신은 차갑고 무생물 같은 시선이나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은 완벽하게 정제된 문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연약하고 개방적이었으며 연민을 기대했지만 자신의 감정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이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마치 영화관의 관객처럼 관찰자입니다. 그는 보고 있지만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그 화면이 바로 당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징이 당신이 사이코패스와 마주쳤다는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감정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며 올바른 감정의 음을 연기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깊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반응은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에게 진실된 연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잘 연습된 역할에 불과합니다. 단어들은 올바르게 배열되어 있고 억양도 정확하며 시선도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미묘한 부분인 살아있는 감각, 즉 영혼은 결여되어 있다. 공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말이 부족할 때 그냥 곁에 있어주는 이유이다. 정신병자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단지 통계나 분석의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전달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하며 마치 생명의 소리가 꺼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힘든 순간에 그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에 짜증을 내거나 완전히 논리적이지만 무감각한 조언을 하거나 때로는 무시하며 대화를 전환하거나 전화를 쳐다보며 하품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 부족이 아니라 위험한 공허함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타인의 감정은 가치가 아니라 자원, 도구 또는 놀이의 재료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유용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망가진 장난감처럼 밀어내곤 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후회하거나 상처를 인식할 수 있지만 정신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당신의 감정은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조종할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에 아픔이나 불편함이 있는지 기억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더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사소한 것들 속에서 느끼기 시작하고 매우 개인적인 것을 나누지만 그 대답은 차가움, 농담 또는 그냥 잊어버림일 뿐입니다. 이는 그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애쓰고 더 솔직해지면서 아마 내가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당신이 마음의 언어로 말하는 반면 그는 논리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까운 관계조차도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사랑의 가면, 배려의 가면. 이 가면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 약해지고 당신은 차가움, 감정적 반응에 대한 짜증, 때로는 완전한 무관심을 느끼며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또는 당신이 만들어낸 연극이 너무 피곤해졌거나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당신이 절대적 개방의 순간에 신뢰했던 것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즉각적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림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스토아 철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뇌는 그를 대신해 감정을 상상하고 차가운 기능만 있는 곳에서 배려를 보며 잠재력만 믿고 실제 행동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스토아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만약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맞이한다면 그것을 피로 어린 시절의 어려운 환경 또는 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당신이 목격하는 것을 믿으세요. 오랫동안 마음을 닫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선 명확한 인식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능력, 즉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한 문장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과 멈춤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신의 감각에 몰입하세요.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특히 어려운 순간에 더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나요? 아니면 멀어지나요? 그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나요?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나요? 공감이 없는 곳에서 찾지 말고 당신의 고통이 단지 시나리오의 일부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가장 소중한 생각을 나누었을 때 무관심이나 조롱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만약 공감이 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내면 현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든 바로 그 한 방울은 무엇일까? 네 번째 징후는 기생적인 생활 방식과 주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매우 조용하게 시작되며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당신의 차를 빌려가면서 며칠 동안 머무르며 점차 그 기간이 몇 주로 늘어난다. 그는 비상사태를 위해 당신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오히려 파트너십, 미래를 위한 공동계획, 팀워크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황의 본질은 훨씬 더 암울하다. 이것은 연합이나 신뢰가 아니라 착취다. 당신은 자원의 원천이 된다. 이것은 정신병자의 명확하고 틀림없는 징후로 기생적인 생활 방식과 타인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이기시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 시간, 개인 공간,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엘리사와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꿈이 넘칩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비즈니스, 스타트업, 여행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면 당신의 삶이 밝은 색으로 채워지고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기회에는 항상 어떤 시간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마음을 바꿨거나 가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단지 몇 주 만에 회복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은 그녀가 찾는 바로 그 해결책이 됩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투자하지만 약속은 사라지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며 책임은 과거로 떠나가고 그녀는 잠시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결국 당신은 임대 여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돈을 내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죠. 그 결과 당신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마저 잃고 무너진 자존감과 답이 없는 질문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친절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감지합니다. 이별, 상실, 또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겪은 사람들, 기꺼이 나누고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감은 그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그들은 종종 당신을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비난하죠. 나는 너를 강요하지 않았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 이것이 바로 최고의 냉소의 형태, 남의 탐욕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들은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단지 가면일 뿐 거칠애에 불과하죠.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라 이익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파트너가 아니라 자원 공급원일 뿐입니다. 리소스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아주의가 내적 파괴로부터의 방어책으로 도움을 줍니다. 에픽테토스는 부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욕망에 제한이 없는 사람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신병자들은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필요는 항상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권력이나 배려가 아니라 지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구렁텅이를 채우거나 당신의 복지를 파괴하는 사람을 치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그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착취를 파트너십이라고 부른다면 멈추고 진정으로 누가 건설하는 사람인지, 누가 단지 빼앗기만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임무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패턴을 빨리 인식할수록 무사히 벗어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우연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임을 인정하세요. 우연한 불균형이 아니라 의식적인 상황 활용임을 깨닫고요. 당신은 일을 멈추고 자신의 경계를 회복하며 에너지와 존엄한 공간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에게 당신의 친절함은 또 다른 자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끌수록 그가 더 많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보호하세요. 행동을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그때 지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징후는 5번째입니다. 충동성과 지속적인 무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항상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즉흥 연주와 같습니다. 오늘은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지만 내일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치 장갑을 바꾸듯 직장을 옮기고 관계도 교체 가능한 의상처럼 바꿉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드라마이고 과거는 비극입니다. 매번 그들은 희생자의 역할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파트너, 독성 있는 상사, 고마워하지 않는 친구들. 그런 사람과 잠시 시간을 보내면 당신은 그들의 혼란을 정리하고 그들의 빚을 떠맡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문제를 떠맡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순종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인 5가지 징후 중 하나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것은 충동성과 만성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이전에 언급된 차갑고 계산적인 조작과는 달리 여기서의 행동은 거의 무방비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심지어 취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행동이 교활한 이유입니다. 정신병자들은 흥분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지루함은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상은 마치 감옥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고 긴급하며 눈에 띄는 활동, 도시, 사람 또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평생의 사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내일은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감이 넘치지만 내일은 그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닥쳤을 때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알렉산드라, 카리스마 있고 열정적이며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으로 그의 하루는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를 듣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지만 무대 뒤에는 미완성된 프로젝트들, 연체된 채무, 끊어진 인연들, 그리고 할 일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도 돌려주는 것을 잊거나 오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지거나 친구 집으로 이사 가고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것을 지적하면 그는 상처받거나 화를 내거나 당신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그를 특히 독성 있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혼돈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면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자는 사건들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이를 너무 설득력 있게 하여 아마 내가 너무 엄격했거나 필요한 순간에 지원하지 못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도덕적 제동 장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욕망과 행동 사이에 내적 필터가 없으며 행동을 취한 후 그 결과를 타인에게 떠넘기고 끊임없이 환경, 사람들 또는 시스템을 탓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은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지하려고 애쓰지만 불안정함을 얻고 충성을 보여주지만 비난받으며 공간을 만들어도 그것이 파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확성과 냉철한 인식을 제공하는 스토아 철학이 도움이 됩니다. 크리시푸스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에서 실수하는 사람은 판단에서도 실수한다. 반면에 정신병자는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의 이유를 찾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립니다. 당신은 점점 더 남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서 이것이 당신의 폭풍이 아니며 당신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설명 없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당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혼란을 구분하라.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곳에서 구원자가 되지 말고 자원만 찾는 곳에 힘을 쓰지 말라.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을 낭비하지 마라. 주목할 점은 그는 용서를 구하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지를 찾고 있지만 자신은 오히려 불안정만 가져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로 부르지만 혼자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그는 당신을 잔인함으로 비난합니다. 오늘은 다정하지만 내일은 차갑고 다시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우연이 아니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기억과 진실조차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하려고 애쓰기보다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거나 그의 잠재력을 믿든 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안정, 성숙, 정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 인상, 통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안정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스토아적 무관심과 무심함은 일종의 방어이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연민은 희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는 자기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한다면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괴되지 않았고 외롭지 않으며 단지 마스크 없이 당신 앞에 서 있던 사람